안녕하세요, 북소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태평천국 이후에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신동계 내용부터 이제 볼게요. 신동계 내용.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653페이지 펴보세요. 653페이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아편 전쟁과 엘리오 사건으로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은 청조는 비로소 제국주의 무력을 막강함을 이제 알게 되면서 서둘러 근대화 운동과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조의 근대화 개혁 운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된 것은 청의 조정에 도사리고 있던 보수 반동 세력이었고 그 인물이 서태였다. 자, 사태우가 이제 국정을 장악하는 58년 동안 청조는 보수와 개혁 세력이 서로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혁 정치는 서태후의 철저한 탄압으로 좌절되면서 청조의 멸망은 늘고 가라앉게 되었다. 자, 서태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태후가 이제 그 당시 항풍제 비로스 들어가갖고 목종을 나왔어요. 예. 목종은 이제 뒤에 동치제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한풍제가 죽으니까 그 유연했다 서태후 아들 목종이 뭐냐면 동치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자, 이때 한풍제에 떠온 열화 있었던 그 정칭왕과 이칭왕 등등을 해서 그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정멸 깼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처형되었고요. 이때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태후죠. 예, 이들을 처형시키고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 서태후와 공칭왕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유정변이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신유정변 이후에 이제 서태후의 섭정 전제 정치가 확립되었다.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는 이제 볼게요. 1875년에 궁중안의 실력자인 공치왕과 충성스러운 한인관리였던 증국본, 자중당, 이용장 등과 함께 가감한 수련천지를 이제 했고요. 이때 이제 동치제는 태후가 청구한 왕비 후보자를 거절하고 동태후가 추천한 여인의 황후를 맞이하니 서태후의 노움을 싸고 태후의 미움을 사서 돌연 19살 나이에 사망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동치제는 이제 서태후의 그 신자죠. 예. 근데 이제 서태후는 그 뭐냐면 동치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 요것도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한풍제 부인이 그러니까 항우가 두 명 있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서태후하고 동태후야. 동태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넘버 원이고 두 번째는 서태후 넘버 투였는데 서태후가 동치제를 낳고요. 근데 얘들 뭐냐면 동태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서태후는 동치제의 어머니긴 하지만 동치제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 어머니 서태후보다는 자기 그 동태호하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정서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차갑고 하니까. 그래갖고 동태호가 추천한 왕비를 왕으로 맞이했는데 이에 대해 서태후가 노여을 샀던 거죠. 자기가 추천했던 왕비보다는. 그래서 도전 19살에 나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치제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동치제 자체가 좀 약간 좀 무능했고 정신 좀 이상했던 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홍등가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매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 나이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서태후는 계속 섭정을 위해서 내사인 강서제를 옹립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치제의 그 다음 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그 뭐냐 왕족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다음 학년 고를 경우에 자신의 어떤 그 뭐냐면 대비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치제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이제 뭐냐면 황족을 뽑아서 자기가 이제 그 뭐냐 어머니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그 서태후의 일종의 뭐냐면 그 뭐야 할까요? 거기 이제 양자로 들어가는 형식이죠. 동치제 양자가 아니라 예, 같은 학년 동치제 같은 학년 뽑아가지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통치를 계속 하려고 했다. 대비실을 계속 유지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인제 대볼 외교의 인제 잘못을 구실로 지금까지 함께 정치해온 공천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군기초와 총리함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9 년에 조카딸을 강서제 항으로 인제 발탁된 후 한때 강서의 친정을 허락했으나 측근을 동원해서 강서제를 감시하게 되는데 요걸 인제 뒤에 있지만 무술정변 때 관련된 내용이죠. 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강서제는 그가 총애하는 진비의 스승 문정식과 그 형 지혜를 중요하자 서툰을 곧바로 그들을 파면했다. 1898년 무술개혁이 일어나자 그 당시 인제 서태후는 원세의 밀고로 받아 강요의 등을 무술개혁파를 철저히 탄압하고 무술개혁을 100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무술개혁이야. 이게 감시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요걸 얘기하려다가 요게서 무술 그 뭐야 번번 관련된 내용 있죠. 무술개혁 인제 뒤집어 엎은 그 부분을 인제 뭐냐면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서제를 유폐하고 다시 강력한 수요 정책을 인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강서제가 이제 죽을 때 서태후도 거의 동시에 죽죠. 예. 그래서 서태후가 이제 자기 죽을 때 "강서를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일단 1900 년에 부천 명령을 내걸고 위화전단이 일어나자 서태후는 위화단을 지지하고 외국 열강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자, 이것이 청조 통치의 결정적인 파국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고, 자,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자 서태후는 강서제와 고위 관료들 모두 데리고 소환을 도피했고, 1901 년에 연합군과 해를 맺은 후 이 신축조약이죠. 보수 정책을 포기하고 신정을 쟁취했는데 이게 강서신정이죠. 신정에는 교육쇄신과 간제기업, 전족금지, 군사정비, 만한통운 등의 혁신 정책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정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다. 그죠?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부분 뒷부분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된 거고요. 자, 이것이抗회의 이미 무수일 범법 개혁 당시에 당양 내세웠던 혁신 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결국에는 1908년 강석의 죽은 날 다음 날에 서태후도 이하운에 사망됐고 4년 후에 청나라가 멸망했다. 그래서 강서제와 서태후가 거의 동시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전에 서태후가 자기가 죽기 전에 강서제를 독살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후에 인제 서태후의 어떤 이렇게 섭정과 정치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쭉 기술을 해 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있어요. 이거 아마 인제 개간 차원에서 기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의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의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여기 몇 페이지야 이거? 307 페이지 펴 보세요. 자, 태평천국 이후에 중국사의 변화로는 우선 청조의 대외정책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외적으로 제2차 중형전쟁의 폐해에 북경조약을 맺고 대내적으로 태평천국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 1861년 7월에 한풍제가 피난길에 사망했다. 그래서 한풍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황제 동치제가 나이 어린 것을 고려해서 그를 보필할 8명의 대신을 생전에 임명해 두었다. 자, 그러나 북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북경조약을 맺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공친왕은 세왕제가 북경으로 돌아오자 그를 보필했던 8명 중 핵심적인 3명을 처형해 버리고 앞에서 이제 언급한 요 내용하고 연결해서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신유정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유정변 정치적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 3 명을 처형하고요. 동치제 어머니인 서태후의 수연천정 제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인제 북경 공치왕은 이러한 정변을 통해서 북정의 제1 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 신유전변 관련된 내용이 인제 옆에 있고요. 예. 북경 정리에 적어 놨네. 자, 그다음 공칭왕은 제2차 중형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 과정을 통해서 서구 열강의 우세한 군사력을 충분히 목도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청조가 치해왔던 서양에 대한 비협적인 태도를 일변해 열강과의 협조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했다. 서구에 앞선 군사기술 비롯해서 문물 적극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자, 외교를 전달한 총리하고는 이제 간청을 둔 것은 대서양 협력 정책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총리하고이란 간청을 둬서 이 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제 총괄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건부 실제 이제 권력을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기구가 군기처가 아니라 이 총리하고이야. 예. 이 총리하고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통리하고에 영향을 줬죠. 통리하고. 예.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중앙 조직의 분위기 속에서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고위 관료들이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한 양무 운동을 추진했다. 자, 요 사람들이 이제 한인 신사 관료들이죠. 그 이용장, 진국본, 뭐 자종당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고요. 이들은 이제 태평천국 운동하는 과정에서 뭐 상군이니 해군이니 초군이니 하면서 이 단련병들을 이제 조직했던 그 관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진했던 관료가 개혁이 그 양무 운동이죠. 그래서 보통 이 중국의 그 뭐냐면 혁명 과정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양무 운동, 또 하나가 이제 범법 자강 운동, 그다음에 강서 신정, 예, 그리고 뭐 신의 혁명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양무 운동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범법 자강 운동과 강서 신정은 여기 이제 뭐냐면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와 법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운동이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체제 내의 개혁인데 반해서 신의 혁명은 인제는 이제 청나라 체제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뒤를 다시 인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게 이제 신의 혁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제 3 단계를 거쳐 가지고 뭐냐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차이점을 보면 범법자가운도 강서신정에 좀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인제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근데 이 강서신정은 이 범법자강 운동을 모델로 해 갖고, 그러니까 그 모델로보다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 범법자강 운동을 이제 진압하고 했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요걸 이제 한 거죠. 요 중간에 위하다 운동이 일어났고, 처음엔 범법자강 운동을 진압했지만 후에 이제 위하다 운동을 거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뭐냐 탄압했던 이 범법자강 운동의 그 개혁들을 그대로 받아서 했던 것이 강서신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체제 내에서 이 개혁들 있죠. 예, 그래서 양무운동, 범법자강운동, 강서신정 이렇게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다음의 신사층의 양적 확대와 그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 문제를 들 수 있다. 태평 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비정규 그 지방 위원군들, 그러니까 단령이나 이런 애들이죠. 항영이나 이런 애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조는 상군들에게 과거급제 자격, 관료 지갑 등을 증서를 판매할 수도 허용했고요. 또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신사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이 기존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디야 태평천국 진압 이후에 신사층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간직 수는 제한된 상태로 머물는 데만 해서 관료 후보자인 신사층이 늘어났던 것이다. 자, 신사층은 항총사의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사층의 지나친 팽창은 항총사에서 신사가 아닌 일반 농민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사는 무슨 특권이 있죠? 요역의 어떤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그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요역분을 신사 요역분 일반민들이 부과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건과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제 그 청나라 때는 여기에 인제 그 요역에 해당하는 정세가 이렇게 지세로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런 것들의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역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예. 그 이 제도상의 변화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잡세나 형태로 해 가지고 요역 부담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인 관료세의 증대와 지방 중심적 경영이 확대됐다. 그래서 태평양국을 진압한 상군과 해군 등 지방군은 중국군 이용장 같은 한인 고위 관료가 조직한 것이다. 자, 상군 등의 지방군은 1853년 도입된 국내 산업 간섭할 수 있는 이금을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금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정근대 시대 때는 일종의 이제 곳곳에 통행세를 징수하는 징수했는데 이걸 이금이라고요. 이게 관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관세는 물건에 그러니까 이제 수입품의 물건에 부과된 건데 이금은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에 여기 이제 간분을 이제 설치해 놓고 이 통행할 때 걷는 세금을 이금이라고 해요. 이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기출문제에.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정상 자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 때만 걷는 게 아니라 태평천국 운동이 끝난 후에도 그 지방 관료들이 이금을 독자적으로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이제 뭐냐면 강화시키는 데 크게 이용했던 것이 이금이죠. 자, 또한 지방의 행정, 군사권도 이들 한인 고위 관료들이 장악했고 지방군은 청조가 아닌 지방군 지도자에 대해 사적인 충성을 바쳤다. 저희 지방군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 앞에 한인 관료 세력들이죠. 요거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인제 1920년대 군번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청조는 이들 지방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했고 이와 같이 지방군권적 경향은 청조를 멸망하게 만든 시대까지 계속 확대됐다. 자, 양궁도 이와 같은 분권적 상황에서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양호운동의 추진 세력들이 이 뭐냐면 지방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이 지방 관료들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곳곳에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됐던 그 당시 일본에 동시에 진행했던 메이지 유신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데 반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여기는 파편적이고 분산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측면에서 양호 운동이 메이지 유신보다 좀 근대화 운동 측면에서는 좀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양호운동의 추진 주체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자, 양호운동의 추진 주체는 중앙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공칭왕과 앞에서 인제 신유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공칭왕이 인제 실권을 장악했는데 물론 인제 도중에 서태후에 의해서 인제 실각이 되긴 하지만 자, 태평천국 진압에 크게 공을 했던 진국권, 이용장, 자중당 같은 그런 지방 관료 집단으로 양묵파로 불리기도 했다. 자, 진국부는 인제 그 옆에 있고 이용정도 이 설명이 여기 있죠. 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진국부는 청만의 관료서 호남 사람이다. 태평천국이 일어나자 호남에서 지방군을 조직해서 요때 인제 조직한 지방군을 상군이라고 해요, 상군. 예. 조직해 태평천국 진압에 큰 공이 컸다. 자, 양호운동 초기 지도자로서 지방에서 조정의 대권을 장악했고 그의 막하에는 이용장을 비롯한 많은 관리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용장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뭘로 나왔냐면 이용장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했던 여러 간직 중에 지게총독이라는 간직이 있어요. 지게총독. 예. 지게총독은 이제 뭐 하는 간직이냐 하면 오늘날 말하면 인제 뭐라 그럴까요? 예.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시장?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계성이라는 것은 북경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정도의 분위기죠. 예. 그 오늘날 하북성 일대를 그 당시 지계성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인제 뭐냐면 총독 중에 제일 서열이 높았던 총독이 이 지계총독이야. 예. 그래서 이용작이 이런 지계총독을 했다. 물론 지계총독 외에도 양강총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용작이 그래도 제일 높았던 간직이 이 지계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장 관련된 일대기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안희성 사람이고 영군 진압에 크게 공헌했고 그다음에 중국군의 부하지만 따로 독립해 갖고
해군이라는 그 뭐냐면 그 항용bom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후에 청일전쟁 패배 후 관계 그 패배 후 관계 그 관료에서 이제 물러났지만 외교 문제에 여전히 활약을 했던 사람이 이용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이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도 뭐냐 일본에 직접 가 갖고 뭐냐면 조약을 맺었죠. 그때 인제 왜냐면 암살을 당할 뻔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용장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 사람에 대한 인물 탐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기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물 탐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자 이용장 관련된 사료 내용과 그것의 심층 학습을 AI를 통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모델로 바꿔 놓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말의 대표적 외교가이자 개혁가 이홍장, 니홍자이 이제 234 챙구밀에 대한 상세 설명과 그와 관련된 1차 사료와 2차 사료들을 통합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출신과 배경. 아 청말의 잠깐만요. 관리로 안희성 사람이다. 이홍장은 이게 왜 1863년 내용이 청나라 안 잠깐만. 그대로 안 나오고 줄여서 나오지? 아 잠깐만 이걸 내가 좀 약간 이상하게 해 놨네. 이걸로 해 드릴게요. 얘가 줄여서 나온 것 같아 지금. 그대로 제시해 줬더니 요약본을 얘기해 버렸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너무 좀 약간 지체가 됐거든요. 제가 인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이용장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인제 그 출신 배경이 이홍장에 대한 지금 상세 나오네요. 예. 설명 및 관련 사료,
제시하신 이미지 속 내용은 청나라 말기의 중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였던 이홍장 1823-1901의 생애와 활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사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내용 분석 및 상세 설명. 이미지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신과 배경, 청말의 관리로 안희성 사람이다. 이홍장은 청나라 말기 도광 3년 1823년에 안희성 합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인 관료로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은 청나라 말기의 또 다른 중요한 신하였던 증국번으로 이홍장은 스승의 학문과 경세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위관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태평천국, 염군 진압에 공을 세운 이후로 고위관리가 되었다. 이홍장의 정치적 성장은 19세기 중반 중국을 휩쓴 거대한 내란인 태평천국의 난 태평천국질환 1851-1864과 염군의 난 염군질환 1853-1868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군, 창설. 그는 스승 증국번이 상군을 조직해 태평천국군과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향인 안희성 지역의 인력을 중심으로 회군이라는 강력한 사병 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회군은 서양식 총포와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청나라 군대, 8기군, 노경보다 월등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공적과 출세, 이홍장은 회군을 이끌고 태평천국과 염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청나라 조정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증국번의 뒤를 이어 양강총독, 직내총독 겸 북양대신 등 청나라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3. 양무운동의 주도. 양무운동 기간에는 관용공업 육성과 육태군 건설에 힘썼다. 이홍장은 청나라가 서양 열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양무운동 1861-1895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학문을 본체로 삼고 서양의 학문을 기능으로 쓴다는 중체서용의 기치 아래 부국강병을 목표로 다양한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수공업, 강남제조총국 상하이에 설립한 중국 최대의 근대식 무기공장으로 총포, 탄약, 군함 등을 생산했습니다. 금능기기국, 난징에 설립한 무기공장입니다. 민간공업, 관독상판, 윤선초상국, 중국 최초의 근대식 해운기업으로 외국 자본에 맞서 연안 해운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개평광무국, 근대식 채탄기업으로 공장과 군함에 필요한 석탄을 공급했습니다. 상해기닉포국, 근대식 면직물 공장입니다. 해군 건설, 북양함대. 이홍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독일과 영국 등에서 최신 군함을 도입하고 리순 여순과 웨이하이웨이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북양함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그의 양무운동의 최대 성과물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인재 양성, 유학생을 미국 등 서양에 파견하고 신식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청일전쟁 패배 후 관계를 은퇴했으나 외교 문제에서는 여전히 활약했다. 이홍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양무운동의 성과는 청일전쟁 1894-1895의 패배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창설한 북양함대가 일본 해군에 의해 무참히 격파되면서 그의 정치적 위상도 크게 추락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하관조약을 체결하는 굴욕적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타이완을 할양해야 했습니다. 말년의 외교활동, 청일전쟁 이후 잠시 실각했으나 청나라 조정에는 그를 대체할 만한 외교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화단의 난위화단질환 1899-1901이 서구8 개국연합군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진압된 후 다시 전면에 나서서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청나라의 외교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관련 사료. 이홍장의 자, 관련 사료는 그냥 한번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홍장 본인이 직접 항제에 올린 상소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충 공정집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우운동 관련된 사료가 있죠. 중국의 문물과 제도는 서양보다 월등하지만 오직 군사 무기만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배와 포의 편량을 배우는 것이 곧 서양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치제국에 올린 이제 상소문 내용인데
이용자이 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 황제에게 설득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 사료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게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사료고 양운동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대표적인 사료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청사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중화민국 때 편찬한 청나라 역사서 내용이에요. 요번에도 인제 그 공행무역할 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이용장 열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용장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대 명신으로서 약물을 아는 자는 이용장을 으뜸 꼽는다. 시대의 변화도 홀로 감당하며 낡은 것을 보수하고 무너져 가는 걸 지탱하고 애썼으나 이미 기울어진 대상 되돌리기 어렵다." 하면서 이용자의 역할과 함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장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또 심층 학습을 좀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계속 양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국본 이용장 자종당의 지방 관료 집단을 양육하고 했는데 공칭왕은 이 총리하문 대신으로서 대외협력 외교를 전담하면서 이 양호 정책을 추진한 중심적 인물이었다. 또한 진국봉 등 양우파 지방관들은 반란으로 붕괴되어 갔던 총기의 지배 체제를 공고하여 지방을 안정시키는 등 양호 정책도 적극 실체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 공칭화의 근대화 정책은 일부 관료들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조정안에서는 공칭왕에 대해 협력 정책을 반대하는 대강경론자들이 있어서 공칭왕을 견제했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서태후죠. 서태후. 그래서 서태후는 공칭왕하고 신일연경을 같이 일으켰지만 후에 이제 공칭왕의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양우운동을 견제하고 또 범법 자강 운동에 대해서 목련이 나와 가지고 인제 파탄을 시켰죠. 예. 이 사람은 뭐 양모운동이니 뭐 그 당시 인제 뭐 범법 자강 운동이 그 근대적인 어떤 운동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게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국의 어떤 그 근대 활동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공칭왕은 1884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탄핵을 받아 사임하였다. 자, 중앙조정의 양우파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가 대조로 중국봉 등 지방간은 양우운동에 적극 진했다. 이것은 그들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태평천국 운동이죠. 우수한 서양 무기의 효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 실제 중국군은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이용해 태평천국을 진압을 했고요.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청존의 지위가 강화된 그는 1872년 죽을 때까지 주요 지방간인 양강총독과 지게총독을 번갈아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홍장도 양강총독과 지게총독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진국본이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홍장도 같이 한 거야. 자, 요 양강총독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강소성, 안희성, 뭐 절강성 있죠. 그러니까 그 양쯔강 하류에 중요한 이제 강해 지역의 총독이에요. 상당히 노동자 땅이죠. 참고로 이제 양강, 빗강이죠. 이 양강. 예. 넓을강이죠. 이 넓을강, 강자. 이 양강총독은 강서성과 강동성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총독이고요. 양강은 이 양쯔강 하류를 이제 총괄하는 총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의 이제 상관없어 양강총독, 지게총독 있고 여기가 이제 노동자 그 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용장도 양강총독, 지게총독을 같이 번갈아 이제 뭐 역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군수 사업을 육성하는 등 초기 양본도 핵심적인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자, 전국동과 함께 호남성 출신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을 공격했던 자종당이 있어요. 이 자종당은 정식 과거 출신자는 아니야. 예. 그래 갖고 주로 인제 그 성시 중간에 그 중간 단계 시험 있죠. 거기에 합격한 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급 관료로서 인제 먼저 가직 사회관에 이제 그 발을 들여놓았고 그 후에 인제 점점 성장을 해 가지고 이 고위 관리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세방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다. 양우파 관료들이 되게 뭐 해방론을 주장한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방비하자라는 세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만 이제 그 양우파 관리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인제 뭐냐면
그 위구르 반란들 있죠. 위구르 반란들 진압하고 그다음에 신강 지역을 또 회복하고 그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인데 요 사람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세방론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양모파 관련 이용장이었고요. 그는 진국부의 뒤를 이어서 1870년 지게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패배해서 사망할 때까지 주로 지게총독과 북양 대신,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 북양대신하는 최고 관리의 지를 유지하면서 대교섭을 전담하여 시종일관 양무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자, 양무운동 기간에 대부분 기업들은 그의 지원을 받아 설립할 정도였다. 자, 이들 양극파 관료들은 여러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지방의 총주의 지배체제를 제공함으로써 기울어져 갔던 왕조의 지배 질서를 일시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추진자들처럼 그 당시에 양무운동 할 때 동시에 이제 메이지 유신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자처럼 중앙 권력을 핵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어떤 그 권한을 강했지만 중앙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양구 운동도 상당히 이제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고 개인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때문에 끊임없는 반대파의 견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통일된 목표를 가진 정책 추진을 이들은 통일된 목표를 가진 정책 추진 집단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적 반감을 분열되기도 한데다 개인적 반감으로 분열되기도 한데다가 이들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운동을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 양호운동의 한계죠. 예. 그래서 양호운동의 한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동계에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독자적 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호강 총독에 임명을 해서 호남성과 호북성에 자신의 어떤 그 근대적 기업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양강 총독을 이제 가면 양강 총독을 가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 시설들이 다 뜯어다 공장을 뜯어다 자기가 임지한 저 양강 총독 지역, 그러니까 강서성이나 강동성 지역 있죠?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이제 파편적 분산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앙 권력을 장악한 근대를 위해 통일적 개혁을 추진을 못하고 지방선으로 머무르는 한계를 진행이 됐다. 자, 이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데 반해서 양보운동을 실패한 어떤 중요한 배경이었다. 이거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모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양모운동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서양의 장기를 이용해 갖고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중국 위원회 회곡도지에 있는 그들을 따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했던 것이 양모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서양의 기술들은 서양식 무기 같은 것들 중심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서양식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또 철강도 필요하니까 제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운반하려고 하니까 철도도 놓게 되고 그리고 또 인제 뭐냐면 또 군대를 또 유지하려니까 자금도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직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대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강상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진행이 됐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군수 사업이야. 예.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 군수 사업과 연계된 파생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궁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반란 진압 과정에서 서양식 무기의 우수성으로 주목된다. 자, 그 때문에 양궁운동이 가장 주목된 추진된 것은 근대적 군수공업의 육성이었다. 그래서 1860년대 초부터 서양식 총포, 선박을 제조하는 군수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한 1894년까지 총 24개 공장이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고, 자, 이들 공장은 원자재는 대부분 외국에 수입하고 서양 기술자를 초빙했다.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생산된 무기나 선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이 공급할 필요성에 더 석탄, 철 등이 강상 개발이 되었고 근대적 강업이 발전한 계기가 되는 파급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군수공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군수공업과 연결된 여러 산업들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장에 부설된 번역관과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통해
그 당시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 서적이 번역 보급되었고요. 또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가 동문학이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동문학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그 교육 내용은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외국어를 알아야지만 그걸 이제 그 서양의 지식들을 가지고 와 갖고 번역해 갖고 써먹을 수 있죠. 예. 자, 한편 이제 반란진압과 이제 국방을 위해서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 해군을 이제 창설하게 되는데, 그리고 외국의 군함을 도입하여 구입하고 해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낸 한편 천진에 해군 학교를 세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해군 사관학교를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낙양, 북양, 복권 3대 함대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군을 이제 관리할 관청으로서 해군 암호를 설치했다. 자, 요게 이제 계기됐던 그 논의가 그 세방론하고 해방론 논의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해방론의 입장에서 이제 이건 남양 복권 그 북양함대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해양으로부터 들어온 적을 막기 위해서는 함대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낙양, 북양, 그 복권함대를 만들고 관련된 해군학교를 세우고 해군 함문을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낙양, 복양, 어, 복권함대가 지휘체계가 뭐냐 양분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도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이제 군벌들 그 파당에 따라서 이 지휘체계가 뭐냐면 분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포 정쟁이 일어날 때그 복권함대가 북영함대나 뭐 이런 데 이제 뭐냐면 그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걸 거절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북영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장이 이제 그 장악했던 이제 함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했다가 청일전쟁 때 북양함대가 이제 일본 해군한테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함대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해군 경비가 정용되어 해군에 대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데다가 세개 함대 지휘 계통이 각각 달랐고 훈련 또한 불충실하였다. 그래서 원래 해군 경비에 배정된 예산들을 서태후가 이하원을 쓰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돈 나온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챙겨놓지는 못했고, 그다음 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이렇게 그 보관했다가는 하약이 좀 축축해지고 눅눅해지면 제대로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주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다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돈이 있어야 훈련이 되잖아요. 훈련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일반 함대보다 더 큰데 막상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패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들 훈련이 잘 못됐다는 걸 반영하고 있고 그건 왜 못했냐? 앞에 말하는 이런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태후가 그 청나라의 이제 근대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인물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 욕구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죠. 예. 자, 결국에 이런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해군은 청일 전쟁에 패배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남양, 북양, 복권함대 관련된 내용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해방론과 관련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험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관련된 사료와 함께 좀 심층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해군 찬스 자, 첫 번째 인지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번호는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네. 잠깐 이게 이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요약을 해더니 얘가 요약을 해버렸네. 지못대로. 이거는 제대로 됐네요. 네. 자, 요거는 예, 그 해군 창설은 이홍장의 해방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와 연결돼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이홍장과 북해함대 관련 설명과 사료 제시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문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이홍장이 주도한 청나라 해군, 특히 북양함대 배양잔뜨의 창설 과정과 그 내재적 문제점, 그리고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까지의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 사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해군 창설의 배경, 양무운동과 국방의 필요성, 제시된 내용의 첫 문장, 반란의 진압과 국방을 위해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 해군을 창설했다는 양무운동의 핵심 목표를 보여줍니다.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아편전쟁 이후 계속되는 서구 열강의 해안 침략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근대식 해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홍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해군 창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낡은 군사체계로는 서양의 군함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 CEEG는 기치 아래 해군 현대화에 착수했습니다. 북양 함대의 건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도입, 내용에 언급된 대로 해군 건설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함 구입, 이홍장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만들던 독일과 영국에서 최신의 철갑함과 순양함을 도입했습니다. 정원, 팅현, 진현과 같은 7,000톤급 아시아 최대의 철갑함은 북양함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재 양성, 단순히 군함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재를 키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튼진은 81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근대식 해군사관학교로 서양인 교관을 초빙해 항해술, 포술, 기관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해외 유학생 파견, 영국 그리니치 해군학교 등 유럽의 유명 해군학교에 젊은 인재들을 보내 선진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3. 청나라 해군의 구조적 문제점. 그러나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청나라 해군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휘체계의 분열. 본문에서 세 개 함대의 지휘 계통이 각각 달랐고라고 지적했듯 청나라 해군은 이홍장이 관할하는 북양함대, 남양대신이 관할하는 남양함대, 그리고 복건함대, 광동함대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가까웠고 중앙에서 이들을 총괄할 해군 암호문이 1885년에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력은 미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일전쟁 당시 북양함대는 다른 함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홀로 일본 연합함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예산 유용과 부패. 해군 경비가 전용되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데다라는 지적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해군 예산의 상당액이 서태후의 환갑잔치와
이화원 재건 비용으로 유용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북양함대는 창설 이후 새로운 군함을 추가로 도입하지 못했고 포탄과 같은 핵심 군수물자마저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실한 훈련. 훈련 또한 불충실했다는 부분처럼 함대의 실전 훈련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함대 사열과 같은 보여주기식 훈련에 치중했고 실전적인 포격 훈련이나 함대 기동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4. 결말. 청일전쟁의 패배. 이러한 문제점들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모두 폭발했습니다. 황해해전, 압록강 해전에서 북양함대는 최신 군함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탄 부족, 미숙한 함대 운용, 분열된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일본 연합함대에 참패했습니다. 결국 북양함대는 웨이하이 와이웨이에서 완전히 괴멸되었고 이는 이홍장이 평생을 바친 양무운동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료 1. 이홍장의 해방론의 하이번론 이상소. 1874년 이 사료는 이홍장이 왜 근대적 해군 창설이 시급한지를 황제에게 주장하며 올린 상소문으로 그의 국방 구상을 엿볼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오픈 쿼트. 원문. 今则东南海疆万余里，各国通商传教，来往自如。此3000余年一变局也。练兵遣气，造船投桥，实为今日救世之第一要务。 해석. 지금 동남쪽 해안 만열리에 각국이 통상과 선교를 명목으로 마음대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3000여 년 만에 커다란 변화구며 이다변죽입니다. 병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정비하며 군함을 만들고 군비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시급한 상황을 구제할 첫 번째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픈 쿼트, 사료 해설. 이홍장은 서구 열강의 침투를 3000년 만에 대변역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국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그는 조선, 저천, 즉 군함 건조를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해군 창설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료 2. 해군 아문 설립에 관한 광서제의 윤허. 이 사료는 청나라 조정이 해군을 총괄할 중앙균항기구인 해군 아문 설립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픈 쿼트. 总理海军事务衙门所有沿海水师悉归节制，给海军根基日益坚固。오픈 쿼트 해석. 해군 사무아문을 총괄 설립한다. 연안의 모든 수군을 통합하여 지휘하게 하라. 이로써 해군의 기초가 날로 견고해지게 할 것이다. Close quote. 오픈 쿼트. 사료 해설. 이 문서는 청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군을 통합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해군 아문은 각 지방의 총독들이 장악한 함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Close quote. 사료씀. 윌리엄 타일러의 회고록 Pulling Strings in China. 북양함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던 영국인 윌리엄 타일러의 회고록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북양함대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오픈 쿼트. 내용 요약. 함대의 제독과 장교들은 매우 지적이었으나 그들은 실전 훈련을 하는 대신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를 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포탄은 매우 비싸다는 이유로 실탄 사격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는 깨끗하게 유지되었지만 그것은 전투 준비가 아닌 검열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Close quote. 오픈 쿼트. 사료 해설. 이 기록은 본문의 훈련 또한 불충실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유하고도 실전적인 훈련 부족과 안일한 군 기강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며 북양함대의 속빈 강정과 같은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쌓여 결국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양무운동의 또 한계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청일전쟁을 양무운동하고 메이지 유신의 어떤 체제의 어떤 그 경쟁의 어떤 상징을 비교의 성징으로서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이 청일전쟁 하는 과정에서 이 양무운동의 비효율성이 나타났고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군수사업 부분에서 시작된 양무운동은 1870년대에 들어가면서 범위가 넓어져 근대적 공업의 다른 부분까지 퍼지게 됐다. 그래야 근대적인 강공업과 면업의 발전,
전신시설과 철도의 부설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성립되었고 구미에 유학생을 파견해 서구식 학문을 배운 새로운 신식 지식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육성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한문 서적을 읽고 팔구문을 뛰어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교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서직주를 달달 외워 가지고 팔구문을 익힌 그런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인제는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 뭐냐면 서양식 학문과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이제 지식인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지식인들이 후에 뭐 우리가 아는 신의 혁명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손문이죠. 예. 손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익혔던 뭐 한학이라든지 팔구문 같은 거 별로 익히지 않았고 주로 이제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익혔던 새로운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모기업은 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간판도 있었으나 간이 후원하여 감독하에 그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경영하는 간독상판이 운영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간독상판이 주 형태였는데 이 간독상판이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양모운동이 또 실패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간독상판은 간이 감독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경영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간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정형적인 무슨 유착이 일어나요? 정경 유착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제 초창기 때 자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정경 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뭐 중국에만 보였겠냐. 일본에서도 보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독상판 때문에 뭐 양모운동이 실패됐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예. 요런 견해도 있어요. 자, 하여튼 양모운동이 설립된 대다수의 간독상판의 기업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의 실패 원인은 간독상판 제도의 자체 결합, 또 간이 기업에 대한 통제에서 야기되는 부패와 비능률이 거론됐다. 그러나 단독선패 기업이 실패한 이유가 간섭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나 자금난 공황 등 이런 경제적 요인, 그러니까 그 자체의 내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어떤 이제 경제적 외부적인 원인이나 당시의 정통적인 경제 구조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사양이 그 간독선판 기업이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그 경제 구조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좌우됐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 배경이 좋아졌으면 괜찮았으면 간독상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양호운동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양호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군사력 자강과 경제 부강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군사력 자강이나 경제 부강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지만 연이어 인제 일어난 전쟁들 때문에 실패했죠. 자, 이거는 이제 탈청하고 인제 관련되는데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탈청 그 사례가 등장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 대만 사건이라든지 청굴 전쟁이라든지 청일 전쟁 한 번도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양호 기업 대다수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엔 청일 전쟁에 패배한 무력에는 부국 강병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를 입증했다. 종래 양호운동의 실패 요인으로서 간독 삼판제 모순은 중체 소용의 어떤 사상적 지역, 추진 주체 한계 등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는 좀 이따 신동계 읽을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간독 삼판 운영 방식이 관리 비부패와 비능률을 불러와 양무기업의 실패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간통섭의 기업의 실패는 그 자체의 어떤 결합 때문이 아니고 이 정통적인 경제 구조의 잔존, 이 당시의 경제 구조가 더 큰 요인이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체성적인 사상적 지향은 양모론자들이 정통적인 가치 체계와 양모를 연관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중체 서양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중체라는 거는 중국적 가치관이죠. 서양이라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중국적 가치관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예,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그 기술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술을 이제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에서는 그 어떤 핵심적 원리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이제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는 서양 문문을 도입하는 양문들에 대한 수구세의 반발을 무마하고 서양 문문의 수용을 통한 중국 교육의 논리적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런 논리를 왜 했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반발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체 소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구세의 반발을 무마하고 서양 문문의 수용에 대한 중국 교육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건데, 앞에서 말했지만 그 자체가 이제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그 자체 한계 때문에 여기 문제점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문자는 서구 문문은 기와 용에 해당하고 이걸 어 서용이라고 하죠. 중국의 정통적인 가치와 도를 체한다. 중체적.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문에 도입해 중국의 정통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정통적인 가치 체계와 서양의 문문의 양자의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리고 불편을 수구세력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했죠. 자, 혹자는 이제 양원 등 이런 중체 소유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서구의 문물들이 그치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는 해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양원자들은 서구의 정치 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고 있었고 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었다. 최근에 사연을 보면 양원운동을 이제 추진하는 세력들을 보면 서구의 어떤 제도나 이런 법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하사에서 나와 있는 그 양운동가들 내용들 보면 서구의 제도와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고 도입을 하려고 인제 하는 것도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 한계가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서태후 같은 그런 보수파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내걸었다가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걸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양원들 차지의 근본을 개혁하는 의지 없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장 설득이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양무운동이 중재 서양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반박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설적인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학문적인 어떤 그 비판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인제 양모운동의 분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결국엔 양모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동 추진 주체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자, 양모운동의 추진자들은 와해된 청주의 지방 통치제를 재건을 하는 데 성공했으나 자신의 뿌리를 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장이나 자정당이나 그다음에 진국공이나 다 지방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 자신의 이해가 겠다 또 뭐냐면 그 분산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다는 거죠. 자, 조정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의 관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게다가 양목파 지방 관료는 분열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추진한 양호 정책도 지역적 차원에 전개되는 데 그쳤고 청골 전쟁에서 복권함대와 결렬되면서 그 뭐냐면 북양함대 지원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양함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 을 분열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자, 양호 사업의 경우 전인 지방간이 시행할 것을 후임 관리가 중단시키는 것도 있고 지방간이 전출되면 자신이 설립한 기업 설비를 전부 세임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로 장지동이 강동에서 면방지 공업을 설립하는 준비하는 중 호북에서 전임자가 어 수입해 둔 기계를 호북으로 가져간 것을 들 수 있다. 새로 설립 작업을 추진한 경우와 같이 양무기업 자체가 커다란 자금원이었으므로 기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양무운동은 그 당시 그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 계획 안에서 추진된 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평준성에 두들고 홀수에 떨어졌다. 요게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큰 차이점이죠. 메이지 유신하고. 그 메이지 유신 추진 주체와 달리 양우파 관료들은 분열돼 있었으며 그들은 당시에 급변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이제 국제 정세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술제 한다고
양우운동하고 메이징슈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이게 한번 이제 논문을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뭐 논문이라고 해도 한다고 해도 한 30-40% 40 페이지 정도 그 일종의 보고서를 좀 확충시킨 건데 요걸 뭐 돌고 있더라고. 뭐 거기 뭐 보고서 그 공유하는 거 있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제 예전에 썼던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워드로 해 갖고 작성해 갖고 올려 놨는데 자 하여튼 그 저작권 침해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한번 요거 관련돼 갖고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 한번 제가. 예. 자 그러면 인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한의중에 있는 그 양우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계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여기 그 655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이 약물운동과 이제 약물파 관료의 성격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약물이라는 말부터 이제 볼게요. 약물은 서양과 관련된 문문을 지칭할 때 이제 약물이라고 이제 했고요. 이 약물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됐던 것이 회국도지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래서 회국도지 위원회 서양의 장기를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회국도지는 이게 그 약물운동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그 카웨이가 이제 회국도지를 되게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범법 자금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기에 관련된 내용, 서양의 장기와 관련된 내용은 양무에서는 기술에 인제 초점을 맞췄고 범법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확대 해석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요 해국도지 얘기할 때 양무운동과 연결돼서 인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범법 자금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예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메이징 유신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해국도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양무, 범법, 혁명 3 단계를 볼 수 있죠. 양무는 기술, 범법은 제도와 법. 강서신정도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범법 운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혁명은 중국 자체를 이제 뒤엎는 거죠. 세팅을 다시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청조는 아편 전쟁과 엘리오 사건을 계기로 서양의 군사적 위협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태평천국 운동은 안팎의 위기에 직면하겠다. 청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국과 강병을 내세우면서 서양을 모델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각종 근대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양무 운동이죠. 자, 그래서 양무 운동은 중체성을 내걸고 목적의 동치 연관. 그래서 이제 목정 시기 때 이제 그 앞에 동치제 때가 이제 목정이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걸 동치중흥이라고 해요. 동치중흥은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몰락했던 왕조가 다시 부흥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치년간에 이걸 했기 때문에 동치중흥이고 또 그 당시 외세 침략이 좀 약간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서양 각국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잠깐 주춤됐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이 운동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소급됐는데 즉 아편 전쟁이 참패했을 때 이미 유엔은 해국도지를 저서했고 그 서문에 서양 그의 장기를 베어 서양을 제압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양운동이 청주의 고관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1861년 앞에서 설명한 신유 정도로 서태후와 공친왕을 중심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고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패할 때까지 30년 동안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총조는 그 당시 구미 열강과의 외교 문제를 정담한 총리 각국 통상사무함, 약칭이 총리하무를 설치했고 총리하무는 단순한 외교 문제만 취급하지 않고 통상을 포함한 무기 구입까지 서양과 관련된 업무, 이 약문을 총괄하는 기관이었다. 자, 군기처에 관계된 명문 구조는 없으나 군기 대신이 총리하무의 장관이었던 총서 대신을 겸했는데 그 당시 이제 청굴 전쟁까지 총리하무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 공칭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겸하여 군기초의 분국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신정권의 권력 행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제 권한은 이제 군기초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유럽 열강은 이와 같이 타협적인 서태후와 공치한 정권에 대해서 협조 정책을 취하고 청주와 태평정국에 대한 성취했던 중립적인 자세를 버리고 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했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것이요.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초창기 때는 약간 중립적인 자세
자세를 취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주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대적 상업 기술과 자본 협력을 제안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양무운동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따라 대외관계를 수습한 청주의 관료들은 서구의 근대적 무기를 이용하여 태평천국을 진압할 목적으로 영국부터 군함의 도입과 영국식 군사 훈련을 계획하였고, 군기 대신 문상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근대적 무기를 무장한 신기형을 창설했다. 특히 양원동은 상군과 해군을 이끌고 태평천국을 진압한 중국군과 이용장, 자중당 등 지방에 있는 한인 관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중앙 권력의 핵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불행히도 이제 양원동 시기에 권력의 중심은 서태후에 집중돼 있었고, 공칭왕은 신설된 총리왕의 장관으로서 북미 외교를 전담하여 양무 정책의 추진의 중심이었다. 그는 군기처 내에서 문상 등 일부 관료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반대파의 견제를 받았으며 청굴전쟁의 반발과 함께 탄핵을 받아 사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내에서 양무원들의 추진 세력은 보수적인 관료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게 됐고, 그러나 중국권, 자중당, 이홍정 등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실력을 인정받아 적극적인 이제 양무원들의 추진 세력이 발탁되었다. 자, 중국권과 이제 자중당, 이홍장의 어떤 출신 배경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데, 중국보는 그 호남 출신 학자로서 상군을 조직하여 엄격한 훈련과 서양식 무기를 무장하여 태평천국 진압에 결정적 공헌했고, 그는 양강총독, 그다음에 흥차 대신에 임명된 후 양강총독은 강동성과 강서성을 이제 뭐냐면 총괄하는 총독이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여기 그 양강총독, 제 강하고 강을 발음을 잘 못해요. 하여튼 양강총독하고 그다음에 앞에 지게 대신도 그 총독도 같이 역임했어요. 예. 그래서 1872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초기 이제 양무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자, 자중당은 앞에서 이제 향시에 합격한 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제 그 뭐냐면 전시까지 가지 못했죠. 그래서 해시에 합격한 거인 출신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호남 출신으로서 태평천국 진압을 공을 세웠고, 둘째 군기 대신을 발탁되면서 군수 공장을 건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정당은 양우파 관료들은 대부분 해방론자들인데, 이 사람은 세방론자야. 러시아를 막자. 저 방방 지역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세방농제다. 당무파 관료 중에 그 뭐냐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정당이 이끌었던 군대는 초군이라고 하죠. 초군. 자, 그다음에 이제 양호운동의 대표자는 이용장은 그 당시에 중국군의 마크로 발탁된 후 해군을 조직하고 상해 지방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급성장했다. 그러자 이제 중국군에 뒤이어 지계총독 임명되었고, 청해전쟁 패배로 사명할 때까지 지계총독과 부양통상 대신으로서 이제 지직하면서 그 뭐냐면 양호운동에 적극 추진하면서 청만의 어려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업적을 냈다.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것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 가지고 체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원동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양원동은 이제 중제 서양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어떤 그 기술을 이제 중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목표였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중국의 자각을 깨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와 장비, 군사 시설에 집중이 되는데,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사업이 이제 일어났다고 했죠. 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해방 사업을 통해서 해방론에 따라서 북양함대, 그다음에 복권함대 이런 이제 그걸 키웠고, 남양함대를 키웠고, 강업통신 운수업, 방직공장 같은 사업, 유학생 파견, 그다음에 수사학당, 무비학당 같은 이런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런 등등 유학생 파견이나 뭐 수사학당 등등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계층,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계층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서신정을 거쳐서 혁명원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그 내용에 그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부분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해 가지고 요게 이제 양문동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보는 데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게 왜 없지? 아, 저기 띄었는데 이게 약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음.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텍스트를 그대로 대화창에 옮긴 전문입니다. 이 홍장은 상해에 강남 제조총국, 전안지정주를 세워 총포, 탄약, 기선 등을 만들고 남경에는 금능기기국, 진링치주를 세워 대포, 화약을 생산하였다. 좌종당은 복주 선정 전쟁주를 세워 윤선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만주족 귀족 출신으로 북양 삼국 통상 대신 베이아우 삼국장 다이전으로 있던 숭호는 천진기기국 기치죽을 설치하여 화약과 포탄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4대 공장이 설립된 이후 각 지방에 총 24개의 군수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무기는 총포, 탄약류가 대부분이었고 품질도 우수하지 못하였다. 그 위에 이들 공장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서양인 기사에 의하여 공장이 운영되었으며 중국인 관료에 대한 막대한 인건비 지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공장이 필요로 하는 석탄과 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지의 광산이 개발되며 근대적 채광 시설을 갖춘 광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또 공장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번역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이 번역 보급되면서 기술 인력이 양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1874년 일본의 대만 출병을 계기로 이홍장 등은 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북양, 남양, 복견의 3함대가 건조되었다. 함대는 중국에서 건조한 배도 있었으나 주력함은 영국, 독일에서 구입하였다. 이들 해군은 회군, 회군파와 상군파, 샹준파로 나누어져 통일적인 지휘 채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청불전쟁 1884에서 복권 함대가 괴멸되는 원인이 되었다. 수호 이밖에 유능한 지휘관 양성을 위해 천진의 수사학당, 수이시쉐탕, 무비학당 885을 세우고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군사 고문을 초빙하여 서양식 군사학을 교육하였다. 또 외교관 양성을 위해 장지동주동은 총리암문 동암문 내에 동문관을 설치하여 영, 불, 포, 두, 노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국반은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고 이홍잔 독일, 영국, 미국 등지로 유학생을 보내어 군사와 무기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동문관에서도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마건충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했던 인재들이 이를 통해 배출되었다. 더 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문동 한계 부분이 그 뒤에 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요거는 이제 그 좀 이따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